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오늘 강연을 맡은 신경인류학자 박한선입니다. 네, 저는 인간의 마음 또 인간의 몸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졌는지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인간은 오랜 진화사적 시간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 지금과 같은 마음의 형태를 가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오늘은 인간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인간의 적이자 또 인간의 친구이기도 한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인류 대 감염병, 누가 승리할 것인가입니다. 네, 오늘은 이 코로나19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감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라든지 남미 지역에서는 감염자 통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것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감염자가 있을 거라는 주장들도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그 바이러스의 모식도입니다. 코로나라는 뜻은 원래 왕관에 서양 사람들이 쓰는 왕관에 보면 위로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별 모양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태양 주변에 이렇게 홍염이라고 있고 홍염 주변에 태양의 일종의 대기권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빨간색으로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이렇게 위로 나오는 모습이 망원경으로 보면 마치 왕관 모양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걸 코로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태양 주변에 있는 모습이 또 이 바이러스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붙여졌습니다. 네, 저 코로나 바이러스에 보면 특이한 부분이 보이죠? 끝쪽 부분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저렇게 가시처럼 생긴 부분이 인간 혹은 다른 동물의 몸에 있는 ACE 수용체라고 하는 부분에 붙어서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ACE라고 하는 이 수용체는 모든 세포에 다 있고 또 아주 많아요. 인간의 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수용체를 차단하면 우리가 혈압을 조절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혈압약도 그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이 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공부하기 위해서 저는 4가지 4444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즉 바이러스 안에 유전 물질이 RNA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RNA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가 DNA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DNA는 조금 더 익숙하시죠? RNA는 이 DNA가 진화하기 전에 나타났던 유전 물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생물 중 일부가, 그리고 바이러스는 생물과 무생물의 사이지만 이 자신의 유전 물질을 RNA라고 하는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인간의 몸은 DNA, 그리고 바이러스는 RNA, 이런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유전 물질을 저장하게 될까요? DNA가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RNA는 불안정해서 자주 변이가 일어납니다. 어떤 면에서는 변이가 자주 일어나면 좋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증식하기 때문에 RNA로 유전 물질을 전달할 경우 인간의 몸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새로운 변이가 빨리빨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RNA 바이러스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게 뭐죠? 네, 피라미드죠. 기원전 약 3000년쯤 전에 이집트 지역에서 만든 왕과 귀족의 무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 집단이 바로 이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쯤 인간 세상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기원전 8000년 정도로 보이고요. 두 번째 변이가, 즉 두 번째 집단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이 피라미드를 지을 때쯤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들어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당수는 사실 동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박쥐죠? 그리고 이건 소예요. 박쥐하고 소는 좀 달라 보이는데 뭐가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둘 다 포유류입니다. 그래서 인간처럼 젖을 먹이는 동물이에요. 따라서 이러한 동물에 감염이 되는 균은 인간의 몸에도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의 변이만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박쥐는 날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뼈가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면역 물질 중 상당수는, 면역 기능 중에 상당수는 바로 골수에서 담당을 합니다. 따라서 박쥐는 면역 기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날아다니기 때문에 먼 지역도 이동할 수가 있어요. 1000종이 넘는 박쥐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박쥐가 주된 인수공통 감염병의 원천이 됩니다. 박쥐가 인간의 몸 안에 병을 옮기려면 어떤 방식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인간과 박쥐가 사는 곳은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박쥐 보신 적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면서 예전에 박쥐만 살던 밀림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깊은 산속에 사람들이 공장도 세우고 도로도 세우고 집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박쥐를 끓여서 먹기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렇게 접촉이 잦아지다 보면 인간 사회에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신종 감염병이죠. 그런데 소는 좀 이상하죠. 소는 인간하고 어차피 옛날부터 같이 살았잖아요. 농사 지을 때도 썼었고 우리가 우유도 짜서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소에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옮겨올 수 있었을까요? 네, 그건 인간이 소를 길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과 소와 야생동물 그 사이에 감염군을 옮기는 교량, 즉 다리 역할을 소를 비롯한 다양한 가축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거의 유일한 영장류는 바로 인간이죠. 인간은 수십 종의 가축들을 키웁니다. 돼지, 소, 말, 양, 닭, 오리,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신종 감염병들은 바로 이런 가축을 매개로 해서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이런 박쥐나 소 같은 이런 동물을 통해서 인간 사회로 들어온 걸로 보입니다. 이게 바로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집단, 즉 그룹 2에 속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인간 코로나 바이러스죠. 즉 사람한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인간한테 혹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진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랑 아주 친숙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를 만들 때부터 박쥐라든지 소라든지 가축을 통해서 인간 사회에 들어왔고요. 우리가 매년 걸리는 감기, 일반적인 감기 있죠? 이 감기의 약 15%에서 20%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기예요. 즉 우리는 매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이 돼 있었어요. 감기도 걸리고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열도 나죠. 하지만 어떻죠? 감기에 걸리면 물 많이 마시고 집에서 며칠 쉬고 뭐 귤이라든지 오렌지도 좀 먹고 그러고 나면 금방 좋아집니다. 감기로 죽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다르죠.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감염력이 더 높고 치명률도 더 높아지게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 겁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죠. 어려운 말이지만 영어로는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노벨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은 아니에요. 아까 제가 4444 얘기했는데 마지막 4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로 잘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처음 발견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뭘까요? 네, 한 20년 됐죠? 사스입니다. 한국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한국에는 감염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홍콩 지역에서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별로 크게 위험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또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가 있었을까요? 기억나시나요? 네, 몇 년 전이었죠? 메르스. 이 메르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하나예요. 중동호흡기 감염증이라고 하죠.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갔는데 사실 이 메르스는 감염력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30% 정도 이상으로 높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걱정했지만 사실 전국적으로 혹은 전 세계적으로 퍼질 가능성은 낮았어요. 다만 이 메르스가 병원을 중심으로 몇몇의 슈퍼 전파자들이 전파를 시키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지역사회에서 크게 감염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미국의 뉴헤븐 병원에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크게 퍼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학자들은 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공공보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유명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지금 전 세계를 덮치고 있는 코로나 19입니다. 올해 2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처음 밝혀졌어요. 그래서 WHO, 즉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을 2019 nCoV, 즉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3월이 조금 넘어서 이 2019 nCoV라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에 있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끝에 2를 붙여서 2가 됩니다. 영화 같은 경우에 속편 나오면 무슨 2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2가 됐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막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가지 종은 아마 다 동물에서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양 고양이에서 넘어왔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사양 고양이는 저희가 커피 콩을 막 먹여서 그 커피 콩을 변으로 싸면 그거를 잘 씻어서 말려가지고 아주 고급 원두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 남부 지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사양 고양이를 많이 키웠는데 이 사양 고양이가 인간한테 사스를 옮겼을 거라고 해서 이 사양 고양이들이 막 몰살을 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살처분을 하는 일이 있었죠.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낙타가 이 질병을 옮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애꿎게도 수많은 낙타들이 살처분을 당했어요. 하지만 사실 낙타를 가장 많이 키우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고요, 아프리카에 있는 소말리아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감염병이 한번 유행을 하니까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기 때문에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자세한 증거도 없이 살처분하고 몰살시키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인간의 감염병에 대한 공포는 비합리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 메르스가 한국에 퍼졌을 때 서울대공원에 있던 낙타도 격리 처분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서울대공원에 있는 낙타는 사실 중동에 가본 적도 없거든요. 감염이 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모르니까 손해볼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격리를 하기도 했었죠. 네, 정리를 좀 해볼까요? 4444. 네, 4군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 또 4가지 오르토 코로나 비리네 학과에 속하는 바이러스 중 두 번째,
또 4가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엠베코, 살베코, 노베코, 멜베코 이렇게 속하는 4가지 바이러스 중 2번째, 그리고 지금까지 잘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 4번째 바이러스가 바로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마스크를 써야 되는 바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코로나 19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아까 코로나 19는 참 막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스, 메르스 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막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메르스는 그 지역에서 발병하지만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뉴 헤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코로나 19는 왜 이렇게 전 세계적인 큰 위협이 되고 있을까요? 이 바이러스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로 기초 감염 재생산 진수라고 하는데 R0 혹은 R0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한 명의 감염자가 몇 명한테 이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감염병에 걸렸는데 5명한테 그 감염병을 옮기고 그 각각의 5명이 또 다른 5명한테 옮기면 2번만 지나가면 25명, 3번이 지나가면 125명, 4번만 지나가면 600명이 넘게 감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으면 아주 많은 사람이 감염되게 돼요. 하지만 만약에 이 값이 1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 0.5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처음에 100명의 감염자가 있었어도 그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병을 옮기는 사람은 50명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엔 25명, 그 다음엔 12명.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감염자 숫자가 줄어들겠죠. 즉 초기에만 잘 막으면 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가장 높은 감염병이 뭘까요? 네, 바로 홍역입니다. 여러분들은 홍역 예방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홍역을 앓을 리가 없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들 홍역에 많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말에 남아 있잖아요. 뭐 홍역을 앓고 지나갔다,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죠. 홍역은 이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15에서 18 정도 되는데 한 명이 감염되면 그 다음 사람은 다음에 2번째 감염되는 사람들은 15명에서 18명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방역이 어려워요. 백신을 만들기 전에는 아마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게 높은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 재생산 값을 보였으면 이미 전 세계로 다 퍼졌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감염도 됐겠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그냥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코로나19는 그렇지 않아요. 1보다 작으면 자연스럽게 너무 없어질 것이고 아주 높으면 방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리어 마스크는 벗어도 됩니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1.4에서 2.5 수준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에서는 5까지도 올라가요. 1보다는 높으니 방역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 하지만 아주 높지 않으니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고, 열심히 방역을 하면 잘하면 1m로 낮출 수 있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들은 또 집에서만 격리돼서 지낼 수 없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또 뭐 버스도 타야 되고 지하철도 타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정도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 아주 절묘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2번째, 만약에 그렇게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가 애매한 경우라고 해도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없다면 또 괜찮을 수 있습니다. 겨울마다 아마 독감 예방 접종 맞으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아이들 혹은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의료인이라든지 뭐 군인들 이런 경우에는 이 독감 예방 접종을 맞죠. 예방 주사를 맞아요. 독감의 사망률이 얼마나 될까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얼마나 많이 죽게 될까요? 네,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1000명 중에 1명이면 물론 병에 걸려서 죽는 분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주 높은 수치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코로나19는 5%예요. 50배나 높아요. 독감보다. 사실 독감도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취약한 노약자라든지 어린아이한테 독감 예방 접종을 주는 건데 그것보다 50배나 사망률이 높으면 도저히 그냥 수수방관하기는 어려운 병이에요. 기존에 우리가 콧물 좀 흘리고 집에서 좀 쉬고 물 많이 마시면 낫던
그런 기존의 양순하던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전혀 딴판이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게 바로 코로나19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어떤 방향으로 전파되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많은 예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 즉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약 2달쯤 전에 미국의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하고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졌을 때 무슨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오히려 이때 진행됐던 이 시뮬레이션 결과가 더 정확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실제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전에 전혀 편견 없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니까. 근데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18개월 동안 백신이 개발되지 못하면 전 세계적으로 6,50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건 적절한 방역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얘기고, 또한 시뮬레이션은 실제처럼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감염병을 막기 위해 마스크도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래도 벌써 수십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6개월 지났죠. 앞으로 더 많은 더 여러 나라로 퍼지게 되고, 특히 보건 체계가 취약한 아프리카나 남미 지역에 많이 퍼지게 되면 이렇게 높은 많은 수의 사망자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벤트 201, 즉 앞서 말씀드린 존스 홉킨스 보건안전센터에서 주도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이 신종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바로 백신 개발을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이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회사라든지 연구 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실 거예요. 설익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동물 연구만 통해서 개발을 했다,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작은 희망이라도 보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르토 코로나 비리대 학과에 속하는, 즉 앞서 말씀드린 여러 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개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과연 가능할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나 빨리 그것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이다, 내년 초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 데는 약 10년이 걸려요. 지금은 전 세계적인 비상 상황이니까 최대한 빨리 당기고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연구비를 들여서 연구하니 좀 앞당겨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몸에 심각한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백신을 충분한 조사도 없이 접종할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최소한의 안전 절차는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빨리 백신이 개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올해 감기에 걸리면 내년 감기 안 걸리시나요? 아, 나는 감기 이제 안 걸려. 4년 전에 내가 감기 한번 크게 앓고 났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정도는 면역성이 생기니까 끄떡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한 겨울에도 여러 번 감기에 걸리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력은 보통 6개월 정도 가면 없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감기에 걸리면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오면 또 감기에 걸리고 또 감기에 걸립니다. 물론 매번 감기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건 아닐 거예요. 아데노 바이러스도 있고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즉 코로나19의 백신을 개발해도 6개월밖에 가지 못한다면 매년 접종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백신을 70억 명이 매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많은 백신을 생산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매년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도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에요. 백신을 맞으면 거기에도 반드시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치료제를 개발하자. 예전에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했을 때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 증상이 있으면 빨리 그 약을 먹으면은 증상이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 그럼 백신은 안 되더라도 치료제를 개발하면 되겠지. 하지만 마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대증적인 요법은 하지만 치료제도 백신도 없는 상태예요. 사실 인류가 수백 년 전까지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전까지 감염병에 걸리면 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에이, 그러면 모르겠다. 어차피 인간은 병에 걸리고 사람은 모두 죽는 법.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방역도 하지 말고 그냥 감염이 돼보자. 네, 이걸 집단 면역 실험이라고 누가 불렀어요. 실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스웨덴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나 마스크 쓰기라든지 혹은 공공기관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셧다운, 즉 문을 닫아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해도 최소한만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스웨덴의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342명, 한국은 100만 명당 5명입니다. 60배 이상이 높아요. 그러면 스웨덴은 유럽이니까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스웨덴 바로 옆에 있는 노르웨이나 핀란드에 비해서도 사망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방역을 계속하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방역을 안 하면 사망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다고 백신을 개발하자니 가능할지, 언제 가능할지, 성공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해도 그걸 모든 사람한테 접종할 수 있을지, 치료제를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또 만들면 어떻게 잘 배분하고 생산할지 다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과거에 현대의학이 발전하기 이전에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있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감염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백신이 개발되고 약 80년 전 이 항생제가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감염병에 걸리면 그냥 사는지 죽는지는 하늘에 맡겨진 일이었어요. 사실상 낫게 하는 방법이 별로 없었죠. 저항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픽픽 쓰러져 죽기도 했었죠. 인간이 감염병에 대해서 가장 최초로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시작한 건 약 500년 전입니다. 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분이 스페인에서 페루 지역으로 이제 가서 그 지역을 식민지를 관장했던 친촌 백작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16세기인데 전 세계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지역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중해, 아시아, 심지어 한국에서도 말라리아가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질이라고 부르죠. 친촌 백작의 부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페루 지역의 인디오죠, 원주민 의사가 이 약을 먹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독특한 그 남미 지역에서만 자라는 나무에 껍질을 갈아서 부인한테 줍니다. 그리고 부인이 병에서 회복됩니다. 최초로 말라리아에서 회복된 케이스죠. 말라리아는 인간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혀온 전염병입니다. 지금도 1000만 명 이상, 그리고 매년 100만 명 가까이 말라리아로 사망합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 그 나무를 기나나무라 그래요. 원주민들 사이에서 그 나무는 나무 중에 나무, 그래서 기나 이렇게 이름을 불려서 기나나무라고 불렸고, 정식 학명은 친촌 백작의 이름을 따서 친초나라고 이름이 붙습니다. 유럽 사회에서는 그 이후로 이 기나나무 껍질은 마치 만병통치약이자 특효약으로 쓰입니다. 말라리아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질병에도 효과가 있겠지 하면서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영국의 왕, 또 프랑스 왕자들도 이 기나나무 가루를 먹고 말라리아에서 회복되는 일이 생기면서 유럽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아주 효과적인 이런 약용 식물로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죠. 문제는 이 약에서 저항성이 있는 말라리아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기나나무 가루를 직접 갈아서 먹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새롭게 공장에서 똑같은 성분을 합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클로로킨, 예전에는 아마 키니네라고 불렀었어요. 그 키니네라고 부르는 약이 있었는데 그 약에 저항력이 있는 새로운 말라리아 원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이 클로로킨 저항성 말라리아가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당시 문화 대혁명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 학자들, 교수들 혹은 배웠다는 지식인들은 모두 하방 처리됩니다. 하방 처리란 이 산골이나 시골 혹은 농촌으로 보내서 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인들, 의사들이 모두 병원을 떠나게 돼요. 그 부작용으로 중국 내 감염병, 질병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하게 되는데 기존의 키니네로는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말라리아는 주로 5세 이하의 소아들한테 주로 감염이 돼서 많은 수가 죽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여성분 투유유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자식도 4살인가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523 임무라고 하는 특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많은 학자들과 의사, 과학자들이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도록 강요받았지만 일부 학자들만 모아서 이 새로운 저항성 말라리아의 치료제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막연하잖아요. 개발하기가 어디서 개발을 하겠어요. 중국은 당시에 그렇게 현대의학이 발달된 나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중국 의서를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한쪽에서는 문화 대혁명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책들을 불태우고 불사르고 하는 일이 일어났었는데 또 한쪽 지역에서는 한쪽 부분에서 523 임무를 담당한 과학자들은 오랜 중국의 의학서를 보면서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찾은 답이 바로 개똥쑥이었어요. 네, 진나라 때 주후 비급방이라고 하는 중국 고서에 고대 의학서에 열이 많이 나는 병이 있는데 그 병에 이 개똥쑥을 짜서 비틀어 마시면 좋아진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실제로 해봤습니다.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의학서를 열심히 봤어요. 봤더니 달여 마시라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찬물에 비틀어 마시라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똑같이 해봤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개똥쑥 안에 아르테미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었는데 그 약물을 추출합니다. 클로로킨 저항성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었죠. 아직도 정확하게 그 약물이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 공로로 이 푸유유라고 하는 의학자는 중국 최초로 또 중국 여성 최초로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인간이 오랫동안 알았던 말라리아에서 두 번째로 또 승전을 했던 그런 이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이 클로로킨, 즉 기나나무 가루 우리가 실제로도 먹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진토닉이라고 아시죠? 이게 서양 양주에 보면은 이 진토닉이라는 탄산음료를 같이 타서 마셔서 칵테일을 만들어 먹곤 하는데 거기에 이 기나나무 가루가 약간 들어 있어요. 그래서 마시면 약간 씁쓸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사회에서는 이 기나나무 가루, 즉 키닌에는 만병통치약 같은 그런 문화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클로로킨, 하이드록시 클로로킨이라고 하는 그 계열의 약물을 예방적으로 먹었다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상한 약을 먹은 게 참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홍삼이 몸에 좋대, 김치를 먹으면은 뭐 저항력이 좋아진대라고 믿는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한 믿음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지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마다가스카르, 즉 아프리카 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이 지금 마시고 있는 게 바로 허브 토닉이라고 하는 음료수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투유유가 개발한 개똥쑥을 짜서 만든 약입니다. 대통령이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와서 방송국에 나와서 이 허브 토닉이라는 걸 마시면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물론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개똥쑥 코로나 혹은 기나나무 키닌의 코로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진토닉을 많이 마시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료제가 없는, 백신도 없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그리고 마다가스카르 대통령도 의학적으로 검증받지 않은 약물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먹어보는 거죠. 인간이 감염병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염병은 인간한테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뭘까요?
네, 요건 여러분들 뱃속에 아마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고 하는 균입니다. 꼬리가 꼬불꼬불꼬불한 이런 독특한 모양을 가진 균이에요. 주로 위와 십이지장에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바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처음 발견한 베리 마샬 박사입니다. 호주 출신의 의사인데요. 그 당시에는 위염이나 위궤양이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위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긴다고 믿고 있었어요. 따라서 위염이나 위궤양이 심한 사람들한테는 위벽을 보호해주는 약을 먹고 위산을 나오지 않게 약을 먹고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라고 치료를 했었습니다. 베리 마샬 박사가 근데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위에도 혹시 균이 살고 그 균 때문에 위염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지만 다른 의사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위에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염산이 나와서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균이 거기에선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리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본인이 직접 먹어요. 먹은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자신의 위액을 꺼내서 그 균이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있었어요. 위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위염과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발견한 공으로 베리 마샬 박사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기존의 상식을 깬 발견을 했던 거였죠. 아마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보신 적 있는지도 몰라요. 노벨상을 받기 전에 요구르트 광고 모델로 나오신 적이 있었는데 광고 모델로 출연을 하던 중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요구르트 회사도 크게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매출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죽이는 항생제 요법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세 가지 복합 요법을 사용해서 약을 써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박멸하면 위염과 위궤양 그리고 위암도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학자들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감염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위염이나 위궤양 혹은 위암이 걸리는 건 또 아니었어요. 이상하다. 그렇다면 박멸을 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겠죠. 무려 85%의 사람들이 증상이 없는 보균자였어요. 증상이 전혀 없는데 무조건 치료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걸 병원성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즉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입장에서도 자신이 감염되어 있는 숙주, 즉 사람이 죽으면 본인도 좋을 게 없어요. 본인도 살 곳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균의 감염성 그리고 병원균의 독성은 점점점 낮아지고 인간은 거기에 대한 방어 반응을 점점점 높이면서 결국 균형을 이루면서 잘 공생하게 된다. 이거를 병원성 균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 몸에 감염된 다양한 균들은 다 이렇게 공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수많은 균들, 피부, 대장, 코, 눈, 머리에 살고 있는 수많은 균들은 인간의 몸에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일부는 이득을 주기도 합니다. 소화를 돕는다든지 몸을 방어하는 효과까지도 있어요. 문제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즉 인간과 그 균이 서로 좀 맞춰갈 시기가 아직 시간이 부족했던 균들이에요. 부부도 그렇죠. 처음에 막 부부싸움 많이 하다가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서로 맞춰가잖아요. 독성이 균형을 이루는 건데 대부분의 감염균은 인간한테 해를 크게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 1600종에 달하는 균은 인간한테 해를 끼치고 그 중에 상당수가 바로 인수공통 감염병, 즉 동물한테서 넘어온 새로운 신종 감염병입니다. 네,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만, 150만. 네, 결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핵을 치료하는 약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매년 결핵에 감염되고 또 결핵으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결핵 사망자보다 아직 반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결핵이 언제 인간한테 처음 나타났을까요? 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거 보니까 무슨 신 같죠? 프로메테우스입니다. 바로 불을 인간한테 가져다 준 신이죠. 인간이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간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높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생기면서 인간은 결핵을 앓게 됩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인간이 연기를 많이 들여 마시게 됐고요.
이 연기를 많이 들여 마시게 된 게 기존의 인간한테 크게 해를 미치지 못했던 결핵균이 더 높은 병원성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죠? 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입니다. 당시 유럽 사회를 정복했던 위대한 정복 왕이었죠. 마지막에 이 나폴레옹은 큰 실수를 합니다. 바로 러시아 원정을 시도한 거였는데 러시아 원정을 통해 가지고 패전을 합니다. 수많은 병사를 잃고 돌아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발진 티푸스예요. 발진 티푸스는 인간의 몸에 살고 있는 이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인간이 옷을 언제부터 입게 됐죠? 네,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건 불을 사용하기보다 한참 더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서 옷을 입게 됐다고 하죠. 인간이 옷을 입게 되면서 머리에 살고 있던 이가 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에서 붙어 사는 균, 리케치아 프로바제키라고 하는 병이 발진 티푸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 발진 티푸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즉 인간이 발명했던 불, 인간이 발명한 옷이 인간한테 큰 해를 끼친 질병을 일으킨 원흉이었다는 거죠. 인간이 감염병을 앓게 된 건 이렇게 인류의 역사, 인류가 문명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됐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어떠한 방어, 어떠한 전략을 세우면서 대처해 왔을까요? 네, 이분은 중국 신화에서 말하는 삼황오제 중 삼황에 속하는 신농씨입니다. 이 신농씨가 농업을 발명하게 됩니다. 신석기 혁명, 즉 인간이 수렵과 채집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시대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인간한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신종 감염병이 쏟아져 들어오게 됩니다. 네, 유명한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우리를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었던 결정적 단계를 믿어줬던 농업의 도입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적 선택이었다. 인간은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이 땅을 파게 되고 웅덩이를 만들게 돼요. 거기에 말라리아 모기도 살게 되고 해충도 살게 됩니다. 가축이 생기면서 파리와 모기가 들끓게 되고요. 사람들이 좁은 곳에 모여 살면서 한 병한테 감염이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쉽게 퍼지게 됩니다. 또한 가축을 키우게 되면서 야생에 있던 감염병이 가축을 통해서 인간 사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래부터 걸리고 있었던 감염병은 숫자가 많지 않은데 바로 인간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 인수공통 감염병은 800종 이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19도 인수공통 감염병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박쥐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천상갑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고 심지어 최근엔 연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 감염병이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창궐하게 된 건 불과 옷을 입었고 그 이후에 아주 많아지게 된 건 바로 가축과 정주 생활, 인구의 증가, 도시화 등이 바로 감염병 증가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고기 많이 못 먹었는데 지금은 가축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키우죠. 뭐 계란이 없거나 이런 지 아무도 없어요. 가축이 점점 늘어나서 사람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70억 명인데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닭의 숫자는 거의 200억 마리에 달합니다. 또한 인간은 모두 정주 생활을 합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이나 수렵 채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아니죠. 인구도 크게 늘어나서 불과 10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시에 삽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인간은 수많은 종류의 전염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세계는 언제나 확장과 축소를 반복해 왔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상업권으로 묶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교육을 활발히 진행하고 단일한 법과 제도로 세상을 묶고자 하는 이런 확장적 움직임은 세상을 구분해서 나누고 분리하고 각각의 지역에 맞는 생산물을 사용하고 각각에 맞는 도량령과 지역에 맞는 법과 규율을 만들어서 각자 도생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과정이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는 곧 하나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확장만 거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매년 7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해외여행을 갔고요.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의 상당수는 다 외국에서 건너온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은 또 다 외국으로 수출이 되죠. 하지만 이러한 확장적 움직임이 종막을 고하게 될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봅니다. 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2019년 이전의 세계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그 세계는 그렇게 불안한 세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류가 수백만 년 동안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 흐름의 연속선상에 있는 하나의 주기일 뿐이니까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뉴노멀이 시작되고 탈집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남자 아이들이 보이스카웃이에요. 네,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보이스카웃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때 스페인 독감이 미국을 덮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상이한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는 공직자들, 의사들, 간호사 등이 자신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도망치게 되고 시청 앞엔 시체들이 쌓이게 되고 폭동과 절도가 크게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나서서 감염자들한테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교환수로 간호사로 또 시체를 옮기는 사람으로 자원봉사를 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는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자를 기록하게 된 도시로 악명을 남기게 되고 오명을 남기게 됐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사회적 혐오, 배제, 불안이 득세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일수록 우리는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미래는 많이 변할 거예요. 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던바의 숫자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인관계의 숫자가 150명이라는 겁니다. 즉 150명이 넘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는 자주 연락을 못하거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한번 가족들, 친척들, 친한 친구들, 동료들만 헤아려 보세요. 150명을 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리고 넘는 사람들도 그 152건 밖에 넘어가는 사람하고는 자주 연락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이름만 아는 정도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은 사람들과 늘 만나고 소통하고 공감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수천만 명을 만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수렵채집 사회에 살면서 이 150명도 되지 않는 부족 생활에서 가까운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과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농경이 시작되면서 정주 생활이 시작되고 도시가 생기면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2천만 명이 넘는 도시군이 2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도 있죠. 서울과 인천, 경기권을 묶은 도시군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뉴 노멀 탈집중화의 시대는 어떤 면에서 인류가 가장 오랜 원시 시대 동안 살아왔던 소규모의 사람들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참 이기기 어려운, 즉 인류가 직면한 아주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긴 진화사적 관점에서 보면 무수히 반복되어 왔던 그러한 도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불행한 코로나19라는 상황은 인류에게 또 다른 새로운 희망,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만나는 과거,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회다. 네, 위대한 재상이었죠.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마라. 코로나19 상황은 전 세계적인 위기고 심각한 도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박한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